자, 오늘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의원 아닌 요원 네입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탄핵 심판 개시 후에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 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대통령 측과 또 국회 측의 신문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자, 이남희 기자. 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번 오늘 그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쟁점인 것이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에서 이렇게 지시했냐 여기였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네.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요원을 대체 누구를 뜻하는 건지 조금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제기됐던 거 끄집어내라는 주장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또 관련이 깊었던 거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고령 작성을 누가 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CG에 나온 것처럼 12.6이나 12.10이나 과거 사례를 직접 참고해서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2.6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내가 작성했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한 건데 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 어쨌든 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라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장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예.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증언입니다. 네.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을 때에 그것은 의원이 아니고 예. 요원을 빼내라라고 했는데 그럼 요원이 뭔지, 요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 그 국정원 요원인지 아니면 네. 북한에서 왔는 감첨 요원인지 그 요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 국회 소추단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면서 예. 그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했는데 그 요원이란 건 무슨 말인가? 지금으로선 그 요원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회의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는 식으로 취지로 증언했기 네. 때문에 요원이 무엇인지 그 요원 안에 혹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증인 신문이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전화를 받아서 거기에 어떤 내용인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거 의원이 아니라 나는 요원이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글쎄요, 아마 오늘 지금 이걸 보시고 계셨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헛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이게 소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얘기한 거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날리면 전략을 들고 나온 거 아닌가? 네. 마치 나는 그 바이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날리면을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전략인 거죠. 지금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통해서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또 경찰청장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의원이라고 들었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면 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있었던 요원은 누굴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궤변과 같은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제3의 요원을 지칭했던 거라고 가정을 하면요, 최진영 변호사. 그러면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으로 핵심 증언으로 또 채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내란이다, 심지어 외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결국 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시킴으로써 예. 사실상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김영현 전 장관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 국회에는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아예 그것을 그 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뒤에 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그 김영현 장관이 사실상 계엄군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당사까지도 군인을 보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보면은 그 국회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포위를 하려고 하면 거의 군인이 5천 명 정도는 필요한데 그냥 260명 정도만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게 계엄이 되나? 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진술에 비추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결국 경고성 계엄 그런 취지에 방점을 두는 어떤 입증 취지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예. 최종적으로 그것을 믿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님들의 어떤 판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앞서 포고령 1호 이 작성 경위를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간에 뭐 말이 엇갈린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용현 전 장관이 12.16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내가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짚어보죠. 12.16 과거 사례에서 12.16을 언급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12.16 관련해가지고 과거 사례를 그대로 보고 자기가 작성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본인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도 나오고 과거 사례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비춰서 내가 한 것이다. 본인이 이제 책임을 떠안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 책임을 떠안는 듯한 뉘앙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신이 다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농계 전략인지 그거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런 의도를 보기보다는 오늘은 증언을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박 한마디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 일단 이런 식의 어떤 반대 신문권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 네. 결국 그 이전에 A라는 증언이 있다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것을 탄핵하고 새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반대 신문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의원 빼내란 것이 아니고 요원 빼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회 소추단 측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빼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반대 신문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지금 주신문 이후에 한 30분 쉬고 오후에 지금 그 국회 소추단 측에서의 반대 신문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 반대 신문 속에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예단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직접 작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 포고령 대통령이 꼼꼼하게 안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책임을 본인이 떠안는 듯한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이 결국은 검토는 한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안 봤든 꼼꼼하게 봤든 본 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죠. 대통령께서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야간 통행 금지만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꼼꼼히 안 봤더라도 어쨌든 야간 통행 금지까지 들어 있었던 문구에서 초안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다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당시에 뭐 군부 독재 시대 뭐 그러니까 12.16이라든가 12.12라든가 이런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당시의 포고령에서도 일단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 또 전공의 사태 같은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담았다. 이 포고령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검토가 거쳐진 것이 맞다면 최종적인 포고령의 작성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거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승인한 사람이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네. 그런데 저 김용현 전 장관의 계속된 진술을 또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사에도 본인이 병력 투입을 지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사에 본인이 지시한 것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 같고 대통령이 이걸 말렸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큰 흐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경고성 계엄을 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예전에 뭐 12라든가 아니면 이건 그 10월 11.6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의 전국적인 그 계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어떤 군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 상황 속에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이에 그 필적할 만한 이 비상사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으로서는 국민들 특히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경고성 어떤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인원 자체를 260명밖에 안 했으면은 결국 안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만 해도 200명이 넘는데 과연 그것을 진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11시에 비상계엄이 있고 거의 한 3시간 있다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해제를 했고 그 해제 결의에 따라서 바로 해제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내란이고 과연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는 폭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취지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변론이 또 관심이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대면을 하게 되는 것도 관심이었지만 엇갈리는 쟁점들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그중에 핵심이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였는데 그럼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최상목 그 대행한테 준 쪽지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는데 그 쪽지는 전달한 사람은 비서실에 있는 행정관으로 기억한다. 결국은 내용은 제안에 불과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근데 뭐 최상목 부총리도 근데 대통령이 그걸 참고하라고 했지만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 쪽지를 누가 작성했고 누가 줬냐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줬다. 이렇게 본인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직접 내가 쪽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어제도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쓴 거는 맞는데 조태열 장관이 늦게 와가지고 그 쪽지는 그래서 자리 위치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달을 했다? 전달을 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목소리 듣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받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김준욱 대변인.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은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게 쪽지를 직접 주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까 이남희 기자 설명에 따르면은 어쨌든 간에 자리 배치상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을 통해서 조태열 장관에게 쪽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리 배치상. 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대통령에게 이거 자리가 좀 불편하니까 대통령님 저기 제가 직접 조태열 장관에게 줘야 되는데 당신이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이 발언들이 본인이 모든 걸 다 떠안고 가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이번 내란 12.3 비상계엄에 내란 사태의 모든 책임을 내란 우두머리가 김용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지금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얘기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증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지금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전달자가 된 거예요. 쪽지를 전달해준 사람이 된 건데 이 납득이 가는 설명일까요? 결국 그 당시에 국무회의 석상의 자리가 어떤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전체적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결국 한 10시 반 전후에 해서 그 윤 대통령이 방송으로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11시에 이 계엄 포고령 1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쪽지 내지는 문건이 전달된지 여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처음에도 어떻게 보면 방송하기로 가기 전에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많이들 말렸다고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한 5분 정도 하고 들어온 상태 속에서 아마 이 소란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상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그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좀 달랐을 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지금 과연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 배치상 전달이 내가 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을 통해서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리 배치가 어떻게 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주신문에서의 말이 맞는지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뭔가 대통령한테 장관이 이걸 주면서 옆에 주세요. 이것이 맞는지 그것이 오히려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반대 신문, 나아가 제 주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짚어볼 게 윤석열 대통령의 또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헌재에서는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후에 근무 단 3일 만에 야당 주도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판 결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72일 만에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겁니다. 오늘 즉시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정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습니다. 172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입니다. 김지욱 대변인,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대4로 기각과 인용 의견이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선 건데 어쨌든 이 파면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이 된 건데 팽팽한 결과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5인 체제의 협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걸 기각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5인 체제 중에서 5인 중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수라는 부분, 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나와 있는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갈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재적이라는 것이 5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의결을 할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을 재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2명인데 그 2분에 대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2인 체제에서 모든 결정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게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줬다라는 부분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뭐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된 건데 야당 주도로 계속 너무 무리하게 탄핵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한테 반성한다는 성명부터 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민의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바로 어떻게 보면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하고 해제하면서 끝에 이 3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산농단, 입법농단, 탄핵농단으로 인한 국가 무정부 사태를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29명에 대한 탄핵을 일사천리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인용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4대 4지만 만약에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것은 4대 4로 갈린 것이 아니고 결국 2명 정도까지도 쭉 빠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존중한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탄핵에 관련되는 권한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다른 지금 그 탄핵 신청된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선고가 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8인 체제가 된 이후에 첫 결정이었기 때문인데 그럼 이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선고 결과를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과 직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리 보기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관님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김복현 재판관님, 뭐 조한창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난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 내지는 그 우파 쪽에서 추천했던 그런 분들이고 다만 김영두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대법원장이 지금 추천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중도층의 어떤 의견을 반영했던 것인데 그분이 보면은 이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지금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 그리고 이번 정권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들이로 해서 거의 일치해서 4명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걸 보면은 이번을 거쳐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성향,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그 내심의 어떤 생각은 추론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추론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뭐 재판관 성향이 큰 결론까지 이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같은 범주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도 8분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8대 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뭐 인용이 되든 또는 기각이 되든 8대 0의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뭐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성향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